안녕하세요. 정치 1번과 104회 시작하겠습니다. 늘 기호 1번만 할 정당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서동료 방송, 정치 1번과 10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 옆에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저만 인사해요? 타이밍 놓쳤어요. 안녕하세요. 예. 각자 인사하시죠.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 황근택입니다. 소개를 하셔야죠. 다시. 저부터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금천구 동네 변호사 조상호입니다. 네, 다음은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갈 데 없는 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원외 위원장 대표로 좀 비대위원 하고 있고요. 그 더원협 원외 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와, 야, 제일 끝발이 높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이지 원외- 위원장이시지. 아니 원외 네,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대표시지. 회장이시지 지역위원장이시지. 타이틀 세 개나 명함만 그렇습니다. 세 개나 갖고 계신데. 지금 이 네. 잘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민주당을 제대로 돌려나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유무였습니다. 이거 돌려나 다 돌려나 그거 있잖아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네. 지금 막중하세요 지금. 예, 원외 협의장이지 비대위원이지.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전 앞전에 비대위가 네. 사실은 뭐 지방선거나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비대위라고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다가 이런저런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거 관련해서 내부 갈등이 막 좀 외화돼서 그런 것들이 좀 선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비판 속에 이제 지방선거 패배하고 다 총사퇴하면서 다시 들어온 비대위의 비대위라서 저희가 그런 그 책임감과 소명감이 좀 또 남다르죠. 그리고 저희는 구성 자체가 이제 초선부터 사선까지 한 분씩 들어오고 저는 원내대표로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사선이 이제 우상호 그 의원께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청년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호남 쪽에 추천을 받은 선안이 이제 그 비대위원이 이렇게 해서 7명이 현재 구성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매일매일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정부 여당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하고 정부가 너무 지금 뭐 정치 보복이라든지 또는 뭐 소외 피살 공무원 이거 신북풍론이라든지 또는 뭐 검찰 인사라든지 경찰 인사 뭐 노동부 장관의 정책 공약 발표한 것 등등을 다 뭐 뒤집는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정쟁으로 이 여야 관계를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 민생과 경제는 정말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강한 야당의 모습으로 정부 여당도 견제해야 되고 또 우리 당내의 그 이제 혼란스러운 내용들도 그 수습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도 같이 좀 해야 돼서 대여 투쟁, 대정부 투쟁 그리고 이제 내부 수습 그리고 또 혁신안까지 마련해야 되는 그런 비대위라서 나름대로 정말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뭐 도어 스태핑 그래가지고 네. 출근할 때마다 인사말 한마디씩 하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하고 간단한 이제 약식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 설화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쪽 과거에 직전 비대위가 있었는데 그 직전 비대위도 굉장히 설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 비대위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말 사고 날까봐? 저기 그 비공개 잠깐만, 회의에서는 오히려 네. 우상호 위원장님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냥 굉장히 고급죠. 네. 고급지고 상대의 어떤 아픈 부분을 정확히 때리는 그 워딩만 딱딱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번 비대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수금 오전 9시 30분에 이제 공개 회의를 하잖아요. 네. 바로 저기 언론에 노출하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좀 주요한 회의들은 좀 일요일 저녁에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각 선수들 또는 원외를 대표해서 들어온 이제 비대위원들이라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또 당의 수습안을 해야 되는 책임감이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좀 발언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일요일 날 오전에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쭉 하고 계시죠 지금.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각 이제 자기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제된 목소리를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한 끝에 이제 올라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큰 실수가 안 나온다.
뭐 이렇게 조율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의견 많이 올라왔던 거 네. 그런 거 이야기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번 대선 지선 평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뭐 초선 재선 그룹들도 다 공개 평가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했잖아요. 저희 더원협도 했거든요. 네. 했고 그 평가 토론회 한 거에 대해서 입장문을 정리해서 여기 오기 전에 기자회견 소통과를 하고 왔는데 그런 식의 다양한 내부의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해라. 그리고 그걸 듣고 그 전체적인 거를 다 가지고 저희가 평가단 구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단장은 외부에 있는 교수님으로 이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과거에 2012년도 대선 끝나고 모 교수께서 평가단장 맡으시면서 그 모든 책임이 문재인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서 되게 막 혼란스러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평가라는 게 그 내부와 외부의 목소리들을 다 전반적인 걸 다 듣고 종합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저희가 했던 토론의 결과들을 다 전략기획국에서 다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수집해서 그 내부에서 있었던 평가 그리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로 같이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그 당시 12년? 의원 28 전당대 나올 때 그게 굉장히 발목을 잡았어요. 네. 대선 평가를 그 교수님이 이제 이거 문재인 후보 문제다 이렇게 2012년 평가를 해놓으니까 2015년에 이제 당대표 나올 때 아니 대선 평가 불복하는 거냐 이게 이제 저 상대 진영 굉장히 큰 공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평가서 어쨌든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데 그 패배 책임이 왜냐면 이게 한 2, 3년 후인데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 전에 나오지는 않겠죠 결과가 평가 결과가. 저희가 이제 비대위에서 목표하는 것은 네. 기본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는 방향성까지는 차기 당대표한테 좀 제시해 주는 정도까지는 좀 가자. 전당대회 전에 나오겠네요. 그 정도 나올 거를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그럼 있죠. 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또 이제 생길 전당전에 네. 제 전에 나오고 네. 백서 이제 만드는 계획 뭐 이 정도까지 하겠죠, 그죠? 네. 백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죠?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태고 싶은 거는 평가도 전략이다. 그렇죠. 이거 저기 비대위원회 뒤에 가서 써붙여 놓으세요. 네. 평가도 전략이다. 음. 그 이야기 뭐냐면 평가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가져올 파장이라는 게 민주당의 역풍이라든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이용되면 안 되고 이걸 도구로 해서 오히려 혁신하고 당이 담합하는 과정으로서 가야 담합 아니고 단결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도 전략이다. 이 말씀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멋있네요. 그 이기는 멋있는 게 말만 합니다. 제가. 이기는 게 혁신이다 이 말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 그거하고는 조금 이기는 게 혁신이다 이 말씀 많이 쓰시는 분이 남영희. 우상호 우상호 위원장님 옛날에 이인영 의원님 이런 분들이 많이 썼는데 혁신해야 이긴다가 정답이죠 사실은. 자, 하여튼 뭐 고생을 많이 하시는. 혹시 그 저기 비대위 하기 전에 사전 회의는 하세요? 매일? 저희가 9시 반부터 공개하고 9시부터 사전회의 사전 회의. 30분 하고 공개 30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회의하고. 사전 회의 할 때 혹시 뭐 전략기획위원장이 오늘 메시지 이거 내세요, 이거 내세요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나요? 그런 거 전혀 타치하지 않아요. 그 원래 타치해야 되는 겁니다. 타치하지 않고 다만 이제 저희가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7명이 다 발언하면 네.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원칙은 정해졌죠. 비대위원장하고 원대는 매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절반씩. 예, 그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걸작으로. 오른쪽에 앉은 세 분이 한 번 하고 왼쪽에 앉은 2명 나랑 박재 위원장하고 한 번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했고 이제 수요일 날은 저쪽에서 하고 금요일은 또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전략기획위원회가 업무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위원회가 사전에 최고위원들하고 조율해가지고 네. 무슨 메시지 낼 건지 조율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당무경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뭐 이렇게 뭐 규제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고 기본적인 그 이제 현안 대응이나 뭐 이런 그 메시지나 이런 기조들은 사전에 공유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합니다 주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꾸 혼내시네요 이렇게. 제가 방송을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가지고. 사람인데 이쪽이래. 네. 근데 정말 그 저기 각 영역을 좀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을 이제 이 비대위의 비대위 약간 임시위 성격으로 어쩔 수 없이 구성될 측면도 있지만 또 그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큰 실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큰 실수. 이제 왜냐면 각자 어찌됐든 그 진영의 대표로 나왔을 때는 그 각자 자기들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신망을 확보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 거라 그런 건지
워딩 자체는 좀 신중하게 그다음에 좀 적절한 수준에서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박수 한번 드리고 가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당과 정부에 대한 거는 정말 신랄하게 저희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신랄한 비판도 예를 들면 이게 조금만 수위가 넘어가면 또 오히려 역공당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우상호 위원장님이 워낙 또 이제 그 정치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픈 고민 푹 찌르고 우리가 역공당할 여지는 조금 좁혀서 잘 네. 발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 언론 분야에서는 뭐 탁월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저기 양양자 의원이죠. 네. 우리 당 소속 아닙니다. 네. 반도체 특위 위원장에 네.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네. 혹시 좀 세 분은 그분하고 좀 친분 관계가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인사하는 정도예요. 아주 뭐 저는 친한 모릅니다. 정도는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분 입당했을 때 네. 좀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 독특한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원래 양자 의원이 그렇겠잖아. 지금 어쨌든 무소속이지만 지난번에 뭐 이 법안 그러니까 복당 신청했다가 우리 검찰 정상화법 한다고 해서 이제 철회했는데 그럼 이제 무소속 신분인데 본인이 어쨌든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위를 구성하면 뭐 위원장 맡겠다 이렇게 워딩이 갔거든요. 그럼 일단 1번은 일단 원구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여야 합의로 이제 반도체 특위가 구성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맡는 거는 뭐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야 합의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특위는 이제 여당 내에 있는 특위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있던 분이 무소속이 있다가 복당 신청했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의 특위의 위원장을 맡는다. 그런 거 좀 이상하죠. 누가 봐도. 저는 이게 만약에 국회에 네. 특위를 두게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정치 도의의 문제로 당연히 양양자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으로 뭐 특위를 둔다. 네.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은 우리는 이제 물론 구두로 비판을 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처음에 이른바 이거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돼서 원래 생각이 아예 없으셨으면 최초의 사보임에서 반대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다가 그러면 적어도 검찰 개혁의 어떤 대의에 찬성해서 들어오는 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이렇게 완전 동전 뒤집듯이 확 뒤집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분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건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뭐 소문이 많았죠.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수사 실제. 진행되고 예, 있습니까?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이제 보좌관이 이른바 어떤 성폭력 사건이 있었고 네. 그걸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은폐하려고 하는 과정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검찰 정부에서 검찰이 무서웠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삼성이 개입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이 적극적으로 이 선폰 범죄를 덮는 과정에서. 네. 왜냐면 이분이 삼성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삼성의 조력을 받은 게 혹시 또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저도 생각나는 게 이분이 뭐 검찰 정상화법이라든가 이런 정치 제도의 문제, 이런 개혁의 문제, 제가 알기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의정 활동하면서 네.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없어요. 네. 늘 저기 삼성 이야기 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삼성 그래서 기업 규제 민망한 완화. 수준으로, 예, 그렇죠. 기업 규제 완화. 이런 이야기 하셨고. 그 규제 완화 중에서 특히 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제 여러 분들이 있죠. 꼭 그래도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데 삼성이 갖고 있는 현안이라면 기업 공통의 현안일 수도 있고 또 그 삼성이 갖고 있는 어떤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할 창구가 있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논리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물론 그게 뭐 일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런 분이 의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국민의힘에서 그 속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많은데 더기다 민주당까지 더해야 하는 건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영입됐다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역할이 있다면 이해는 돼요. 근데 그렇죠. 본인이 거기와 관련 없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서 우연찮게 법사위에 사보임 돼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사보임대 들어올 때까지 한마디도 없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소속이란 지위와 신분 우리 민주당 성향을 띠고 있는 분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는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저 내피서지릅니다만은 네. 이 사보임 들어가서 검찰 정상화 법안에 자기가 도움을 주면은 네. 민주당에 복당시켜줘.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분 말고도 민주당 성향을 띠고 있는 무소속이 다른 분들도 있었거든요. 김원걸 의원도 있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만 대안이 있던 게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얘기는 됐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꽂았단 말이죠.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봐달라는 거잖아요. 의혹이 있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 보고 지금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네. 하여튼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제 뭐 상고 졸업 이걸로 날렸지만 예전에 이제 그 반올림이라고 있어요. 삼성전자 백혈병 모임했을 때 그때 뭐 전문 시익군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당내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 할 수 있냐 인권. 그분들이 삼성이 어쨌든 책임을 절하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뭐 산재 인정도 안 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삼성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우리 당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라든지 우리 당 기본적인 기조는 삼성이 책임져야 된다. 산재도 인정돼야 되고 그 기조였는데 거기에 반한 얘기를 하면서 전문 시익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당시 대표가 사과 직접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좀 이건 아닌데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뭐 이분이 그래서 좀 수준이 낮았다. 정치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친기업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친기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술 지원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근한다면은 좀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진보 개혁 정당으로서 가져야 될 스탠스에 반하는 네. 반노동적인 입장을 그렇죠. 취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정체성에 별로 맞지 않는 분이셨다. 기본적으로 맞지도 그런 생각이 않고 드네요. 만약에 그게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어떻게 보면 다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어느 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분을 모셔왔다. 뭐 이런 측면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역할에 맞는 역할만 충실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어쩔 수 없이 300명 국회의원이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교차해서 어느 영역을 이제 자기 전문 분야와 관련 없거나 자기의 소신과 관련 없는 분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러면 당론에 충실히 따라주면 돼요. 그렇죠. 예, 다른 부분에선 자기 색깔을 내도 그분은 원래 그런 색깔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데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뭐 다음에 이게 정말 민주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공천할 때 뭐 이분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떻게 다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애초에 그분이 역할하지 않거나 뭐 전혀 역할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원의 한 명으로서 그 의원 배지를 단 당원의 한 명으로서 뭐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셔서 한 건데 무슨 소신에 말하는데 언제부터 그분이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신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내용 아세요? 잘 모르시죠. 진짜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실 거예요, 그분. 그리고 이 검찰권, 특히 검찰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언제부터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기관 간 배분이 이루어져 갖고 그 과정에서 이런 수사권 조정 논의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다양한 내용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아시는지 묻고 싶어요. 무슨 소신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반도체 특위부터 민주당이 그냥 뭐 대충 반도체 인력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은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반도체 학생들 정원 늘려주자 이 정도 수준 이상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거의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초등학생 수준의 인식이에요. 이런 거에 뭐 바로 저는 동의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균형 발전 논리도 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수도권 규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반도체만 중요합니까? 4차 그렇죠. 산업과 관련된 신성장 산업 전체가 다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얼마 정도의 어떻게 힘을 부여하느냐, 뭐 힘을 주느냐 이른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야지. 뭐 반도체 특위에서 그러면 반도체 막 만들고 나면 그러면 끝입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20년 넘게 먹고 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만큼 다른 부분으로 어쨌든 산업 구조를 갖다가 계속해서 개혁하고 좀 더 변화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에 가깝잖아요. 근데 기업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의 그 탑10 기업 안에 거의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이에요. 우리 지금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은 이제 뭐 이른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독식하면서 발생하는 폐해는 없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플랫폼에 독점을 깨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고. 네네. 제가 보니까 민영배 의원님 사진 계속 올려놓는 게 아마 이제 민영배 의원님 빨리 그 복당시키라고 혹시 얘기하는 복당 이야기 있습니까? 예, 예. 당연히 복당시켜야 되죠. 네. 사실 좀 전에 양양자 의원과 연관돼서 그러니까요. 피해를 보고 계신 이제 의원이신데 제가 그래서 우리 당 지도부도 복당시켜야 된다는 생각에는 다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보니까 검수안박법, 이제 검찰 정상화법이라는데 그게 지금 국힘당에서 헌법소원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 놨잖아요. 근데 그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꼼수 탈당이라는 게 하나의 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복당이 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그 재판에 지금 불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염려가 좀 있는 것 같고, 만약 그렇게 되면 검수완법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복당을 시켜야 되고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할 때 원내대표와 저는 협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원내대표가 복당에 관한 프로세스를 밝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네. 지금 말씀처럼 뭐 권한쟁의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문제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 근데 좀 오래 걸려요. 그게 금방 안 나거든요. 또 현재 항상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쭉 이제 대충 끝나고 뭐 개원도 끝나고 여야 합의해서 잘 굴러갈 때쯤에 아마 판단할 거예요. 아마 우리 그때 시청자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 우리 민영배 의원의 장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네. 공동으로 다 책임져야 됩니다. 네. 민영배 의원 문제는. 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윤석열 정부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노동부에서 52시간 문제를 건드릴 듯이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부가 참 반노동 정책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행안부 문제에 경찰청 인사 문제는 또 국기문란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마구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 이 월북 공무원 문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오픈하자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까 노동은 싶은데요. 전문가시. 노동 문제는 또 우리 노동 전문가시니까 네. 김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데자뷰 같아요. 그때도 저 장시간 저임금, 그러니까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은 작게 깎고, 이런 식의 말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데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똑같은 그 내용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도 했는데 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자기는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이 일고, 재밌는 것은 경제단체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많이 수용해 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르니까 대통령실에 나와서 다시 또 보고받았다라는 식으로 다시 또 물타기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질은 지금 현재 우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서 정말 우리 서민들하고 노동자들이 힘들 시점인데, 뭐 경제정책 발표한 것도 전부 부자 감세랑 뭐 법인세 인하 이렇게 아주 헛다리짓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도 지금 가동 중인데, 공익위원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하자는 거를 이미 폐기됐는데도 다시 또 그 외부 연구용을 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련의 흐름들은 전부 다 지금 그 서민들과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것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이거는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 경찰 치안감들 인사 관련해서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국기문란 같아요. 이게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거를 공식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누구 발표를 공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지금 핵심 발표한 노동계약의 핵심은 주 52시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 일하게 돼 있고, 노사 합의로 12시간 동안 더 연장 근로 가능하거든요. 네. 주 12시간. 이거를 월 단위로 확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한 주에 92시간까지도 이렇게 일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달이 걸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6월 마지막 주라든지 7월 첫째 주에 걸려 있으면 180 곱하기 해서 184시간도 한 주에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이 내용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0시간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거랑 맥이 다 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노동부 장관이 한 얘기가, 그것은 여야 노사 합의로 했을 때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변호사시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 헌법은 지금 주 40시간하고 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넘는 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은 최저한도를 정한 거거든요. 최저한도를 정한 거라서 노사 합의를 해도 그보다 더 높게 가야지 낮게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그 조건이.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거든요. 노사 합의로 가능하다. 이거는 노동부 장관이 그때 노동계 출신인 장관이 그 정도의 그 지식도 없이 발표한 건 정말 큰 이정식 문제죠. 예, 씨가 예. 노동부장, 이 한노총 출신이에요, 예, 민노총 출신. 한국노총 사무총장 하셨죠. 아, 저기 그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저기 총선 때 공천 받으려다가 안 되셨었죠. 예.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 여당이 다수기 때문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법 개정이. 그러니까 이게 법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거죠. 또 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할 필요 없이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해서 뭐 대통령 합의가 경고를 됐든, 하겠다. 예, 이런 합의가 식으로 됐든 또 대통령이 끌고 가려고 됐든 하겠네요. 불령이 됐든 아니면 뭐 부 내부의 어떤 해석 기준이 됐든 음. 뭐 그렇게 해석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위헌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냐면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 내부 해석을 그냥 그렇게 바꿔버려. 해석 지침으로 바꿔버리면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게 법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면 사실 노동자들은 어디서 그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노사정위법이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 그러니까 그렇죠. 법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으로는 못 가는 걸 아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뭐 그 저기 해석 기준을 달리해서 그 이번에 여기 그렇죠. 이제 그 노동 관련된 게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그 비대위 발언 공개 발언에서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검찰총장 공석은 사이에 측근들로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그 뒤에 뭐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뭐 방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다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개정된 지 한 6개월도 채 안 됐거든요. 네. 채 안 됐는데 거기에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과 그 대표이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금 법안을 발의해 놨어요. 근데 이거 뭐냐 이제 안전 인증을 받으면 기업이 네.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개정안을 발의해 놨는데 그 인증을 발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 해놨어요. 법무부 장관. 노동부가 아니에요. 당연히 야. 노동부나 좀 더 양보하면 산자부 정도면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그 저기 인증서를 발급하는 주체로 해놨어요. 그러면 만사 한 통이네. 만사 한 법무부 통. 장관은 중대재해기업으로 위반한 분들을 처벌하는 그 부서지 맞아요. 그걸 그 면제해 주시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정도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인사뿐만 아니라 그런 권한들을 많이 지금 다 집중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인사와 수사지휘권을 갖고 뭐 어쨌든 총장을 통한 자 이제 수사지휘권이지만 그 법무부 잡았고 이제 노동계도 잡는 거네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야, 예. 인사와 수사지휘권을 검사에 대한 인사와 수사지휘권은 간접적이긴 하지만 갖고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아까 지금 김현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떻게 보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얘 보니까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셀프로 가서 인증받아 오라고 그러는 거지 검사가. 저기 법무부가 기가 찬다. 저는 사실 그 우리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네. 수박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쓰려고 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민주당의 수박들 장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에 왜 경영진들이라든가 기업주들의 이익관계를 같이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늘 뭐 불만을 사실 제기했는데 50인 이상 해버렸기 때문에요. 사실은 사고가 대부분 50인 이하에서 많이 그렇죠. 나거든요. 네. 50인 이상에서 사고 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경영자는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전관리 책임자 밑에 사람 책임으로 끝내자 경영자까지 가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뭐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대기업 오너들은 뭐 자기가 대표이사라 해놓겠어요. 다 이제 어찌 보면 실질 경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게 어찌 보면 그냥 바지 내세워서 형식적으로 처벌받고 말아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죽어도. 네. 근데 실제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책임을 물어야만 이 사고가 없어지지. 그냥 뭐 대표이사가 그냥 허수아비로 세웠다가 책임되면 끝. 아니면 뭐 안전대책 책임졌다가 그냥 뭐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끝. 그러면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 핵심적인 건데 사실은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게 자체가 더 나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해 입법 논의가 있을 때도
이른바 정의당 쪽에서는 형사처벌 쪽에 계속 초점을 맞췄어요. 네. 근데 형사처벌이 과연 능사인가?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했던 게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바지사정 내세워가지고 본인은 뒤에서 빠져있고 대표이사에서 빠져있어 그냥 대충 이사로만 이름을 걸어놓는다든가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래갖고 처벌은 다 회피하고 손해배상 액수는 확 줄었어요. 처음에 막 5배 배상제, 10배 배상제도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다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기업이 만약에 이런 중대재해가 나면 심지어 파산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손해배상 액수. 외국에서는 파산하죠. 네, 외국에서는 그렇게 파산하죠. 정의해줘야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자본은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고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방향이 더 맞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그 손해 그 징벌적 배상액을 굉장히 높이고 그 높인 징벌적 배상액에서는 이른바 최위 고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사업자죠 원청업자까지 책임을 지도록 예, 해야 연대해서 된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배상의 실효성도 높이고 음. 그다음에 이러한 배상은 결국에는 기업이 중대재해를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각인시켜가지고 안전관리 비용에 충분한 비용이 투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기업 스스로가 변화한다고 믿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 그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6개월 전에 개정이 아니라 제정된 거잖아요. 그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렇죠. 전부 다 관리자들로 다 해갖고 대표자들이 다 빠져나갔죠.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 이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재 사망률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산재로 사망하는 인원이. 근데 우리보다 절반도 안 되는 영국에서 기업 처벌법인가 그렇게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법을 적용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게 벌써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노동과 관련된 이런 그 노동자들과 이런 관련된 법 제도는 대단히 후진적인 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금융 규제도 사실 금융에서 규제를 우리가 좀 풀 수 있는 영역은 풀어야지 자본시장이 이제 활성화돼서 투자도 활성화되고 그게 좋은데 처벌이 너무 약해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때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니까 뭐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태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우리나라는 금융이 정말로 왜곡돼 있는 게 너무 쉽게 돈을 벌어요. 그냥 그 고객들한테 돈을 다 모아서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남으면 기본적으로 운용 수수료를 띄죠. 그다음에 이익이 남으면 그게 한 15% 20%를 또 성공 보수료를 가져가는데 손실이 났을 때는 단 한 푼도 자기가 지는 게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의 중심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운용사가 최소한 30-40%는 자기 돈을 넣어야 돼요. 투자할 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박근혜 정부 때 뭐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뭐 규제 완화 방안 이런 거 발표하면서 다 그게 전부 다 사모펀드 규제 풀어줘가지고 그 사건도 막 지금 수조 원씩 라임 옵티머스 펀드 그렇고 고객들 손해 불안전 판매에서 제공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전부 다 그런 맥락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현재 6개월 지났는데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아직. 사실상 이게 무력화되어 있는 게 그때도 이제 논란이 되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 책임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건 이제 실질적 경영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박아놨어요. 또는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 오너 나가도록. 말고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안전보건 안전관리자를 담당 책임자 정하면 돼. 그 사람이 책임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처벌을 된다 이렇게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내의 수박 근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법을 만들 때 억지로 자꾸 타협을 하려고 해요. 이건 노동에 관련된 법, 노동자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럼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 피해가 생겨서 흔히 하는 영세사업자들 문제잖아요. 그럼 영세사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이라든가 지원체계를 다시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안전 요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돼요. 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을 억지로 섞어버려서 타협을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민주당에 존재하는 전형적 수박 건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정말 예를 들면 형사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정 최저형이 높아야 돼요. 맞아요. 법정 최고형이 높은 건 예를 들면 1월부터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른바 정관 예우가 판치게 되고 형사사법이 왜곡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바에야 그러면 차라리 대등한 정도의 수준을 갖춘 변론권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두 경제 주체 보고 싸우게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징벌적 배상이라든가 뭐 아니면 집단 소송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제도를 설계하는 이유가 그렇죠.
기업이 기본적으로 자본이 집중돼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라는 틀 속에 자본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 집중된 자본력을 가지고 굉장히 그 실력 있는 변호사나 아니면은 인맥이 화려한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정을 왜곡한단 말이에요. 근데 집단 소송이라든가 예를 들면 징벌적 배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같은 무기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배상액이 되게 천문학적으로 나오거나 굉장히 고액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러면 그쪽에도 정말 뭐 인맥이 대단하거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붙습니다. 왜냐면 이런 노동자들 돈이 아니면, 되거든. 예, 소비자들 이런 돈이 사람들을 되거든. 대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무기 대등이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미국의 이제 로비스트 제도의 예. 그 저기 장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무기 대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논리 싸움이 붙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손실이라는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전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적어도 이제 그 대한민국이 뭐 경제력으로 10대 강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손쉽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현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오늘 저기 우리 노동 그 예. 전문가 오시다 보니까 노동 이야기를 좀 길게 했네요. 이제 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언제 하나요? 8월 28일 날 8월 28일. 네. 아, 그럼 지금 뭐 지도부에서도 어떤 분들이 출마하는지 예측을 해야지 룰 관련돼서 뭐 대리 미팅이라든가 룰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대표 현행 제도 하에서 되는 건가요? 흐름이 어때요? 아니 지금 전준이 전당대 네.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네. 지난주에 구성돼서 계속 오늘도 회의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룰이 그 아까 그 저희가 듣기로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그 정도 기본적인 윤곽을 좀 하나씩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그대로 단일성 집단제도 체제냐 아니면 순수 집단제도 체제냐? 이런 거 다 말씀해도 되나요? 해야죠. 흐름만 제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되죠. 사견을 전제로 그러면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하지 말고. 일단 그 흐름은 집단지도 체제로 가는 것은 그냥 그 저기 일부의 의견으로는 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도 체제를 바꾼다는 건 대단히 큰 핵심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 더원협에서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우리 입장문에도 들어 있는데 집단지도 체제는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지도 체제를 변경하려면 그것은 중앙위가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중요한 내용들은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흐름은 집단 지도 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단일 지도 체제에서 당 대표에게 과도한 이제 그 권한들이 집중되니까 최고위원들과 예를 들어서 뭐 그 뭘 할 때는 뭐 이렇게 그냥 당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라. 의결권은 최고위원회가 예. 다수결로 돼 있고요. 예. 집행권은 당 대표가 가지고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뭐 인사라든지 뭐 등등 뭐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건 다 당 대표 정권으로 돼 있죠. 당대표가 있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최고위랑 협의하라든지 네. 이런 식의 좀 약간의 보완 장치들을 두는 기본적인 거는 단일 지도 체제로 가면서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는 좀 예측이 좀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단일 지도 체제라고 짧게 이야기하는데 단일성 집단 제도 체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정확하게 최고위원이 표현하는 있는 거니까. 예. 집단이 예. 존재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이제 룰 중에 이제 대의원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유상호 비대위원장도 좀 조정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논의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1차적으로는 전준위에서 뭐 잘 아시겠지만 4개 분과로 나눠 갖고 하는데 이제 뭐 당원 당규 그 분과 이런 쪽에서 그 이제 룰과 관련된 거 논의 지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고 그래서 그 당원들의 그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의 비율도 좀 높여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늘리는 방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대의원의 숫자를 지금 16,000명이잖아요. 그럼 16,000명인 이유 혹시 아세요? 대의원 숫자가 16,000명인데 올림픽 경기장 예, 들어올 수 예, 있는 맞아요. 최대치. 아시네. 체육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그거라서 대의원 진짜요? 숫자를 그렇게 맞췄답니다. 진짜 정말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옛날 그 제가 버스비 들고 다니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대의원 숫자를 높이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방향은 그 표의 등가성은 좀 당원들이 높여야 된다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재 국민의 힘이 7대 3이죠. 본선에서 본선이 7대 3이고요. 7대 3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한 30% 정도 네, 이렇게 그렇죠. 올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어쨌든 뭐 그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일반당원이든 간에 합치면 다 이제 70% 안에 들어오니까 7대 3 정도 이렇게 가지 않느냐. 그 지난번에 대선 때 만들어진 혁신위에서 나온 안이 많이 기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장경태가 예. 만들었던 예. 경태가 그 옛날 재미 때 막내로 일을 좀 했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그러면은 저기 마지막 하나 질문. 네. 컷오프도 조금 조정될 수 있겠네요. 그 논의는 제가 아직 듣진 못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중앙위에서 3등까지만 하고 이제 4등까지 컷오프 시키는데 그 중앙위원 한 500명 되는 중앙위원들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계속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당원 50%뭐 여론조사 50% 이렇게 바꾸자 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마 포함해서 전준위에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나 알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 그럼 저기 지금 당 대표 나오려는 사람들은 대충 누가 있어요? 혹시 현 변호사님 이재명 의원은 출마하시나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려니까 이 문제가 되겠죠. 안 나온다면 뭐 문제가 안 되겠죠. 나오려니까 이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제 뭐 발표 시기만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네. 각자 들은 정보를 가지고 당 대표에 나오는 사람 맞히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그래. 아니 뭐 현 변호사님 뭐 이재명 의원 맞췄다 이건 뭐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재명 의원 외에 나올 가능성 있는 사람 맞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출마 선언. 네, 출마 선언 했어요. 김민석. 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출마 선언 했어. 기사가 나왔어요. 했어요. 그렇구나. 정청래 의원도 생각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가지 않을까요? 당 대표라고 얼핏 그 기사에서 본 것 그 같은데. 당 대표였죠. 광고성인 것 같고. 당 대표였죠. 예. 서른 의원도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서른 의원도 나온다. 예. 예, 또. 아, 저는 뭐 강훈식 의원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강훈식 의원도 아, 나온다. 그래요? 네. 홍영표 자, 그러면 의원 홍영표 전해철 의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전해철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전해철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랬죠. 홍영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김 위원장님은? 저희는 조금 전에 더원의 입장으로 다 나오라 그랬어요. 다 나오라고 네, 했어요. 자꾸 나오는 게 맞죠. 누구 네, 나오지 맞아요. 마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그냥 맞죠. 나올 사람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음. 당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사실 남을 보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분들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귀신 작전이죠. 물귀신 이게. 작전이죠. 아니, 왜 나오지 말라 그래?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면 되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강병훈 의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장병원 의지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쪽으로 교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강병원 의원 쪽으로. 나는 근데 뭐 이른바 저도 침- 97 세대긴 하지만 97 세대를 별 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 끼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저는 97 X 세대입니다. 저도 97세대인데 그렇게. 저는 X 세대입니다. 아마 저기 강병원 의원은 친문 쪽에서 이렇게 뭐 대표성을 띠고 한 분 또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홍영표 의원 있어요. 안 나오고 강병원 의원님 대타로 나오는 건가? 그거 옛날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런 있지 않을까 느낌이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음. 부산 사상구에 출마했을 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손수조? 손수조 출마시켜서 그 저 뭐라고 합니까? 빼기. 김빼기 했던 김백이죠. 그런 네, 느낌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 나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전준희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 좀 가벼운 의문이 드는 것은 네. 룰 관련해서 민주당 계열에서 제일 많이 알고 경험이 풍부한 박진영은 절대 안 넣어주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요? 근데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저를 싫어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웬만한 의원들이 다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지금 뭐 장경태 의원 뭐 안 핵심한 얘기하지만 지금 만약에 120만이라 그러면 1대 85가 돼요. 대의원 16,000명을 했을 때 표 가치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45%잖아요. 이거를 1대 20으로 맞추려면 4분의 1 정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맞잖아요. 그럼 대의원 비율을 한 10%, 12% 정도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아닌가 보죠. 해봐야 한 20%? 20% 정도 하고 그게 혁신안이죠. 그러면 이제 25%가 남잖아요. 25% 남는 거를 대의원에 여론조사에 갖다 주는 식이잖아요. 권리당은 5%, 5% 늘리고 여론 네. 10% 늘리고 20% 그럼 대의원 20하고 그다음에 권리당원 45. 45하고 여론조사 30, 30, 예. 일반 당원 5 이렇게 가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저기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당원은 70, 여론조사 30이다.
예, 그게 예. 혁신안인데 예. 저희가 오늘 그 더원협 그 기자회견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우리 방이 있거든요. 단톡방에다가 그 초안을 잡아서 지난번에 평가 토론회 한 걸 올리고 의견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아시겠지만 대의원제도의 역사가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대의원들이 당원들이 전부 호남하고 예. 수도권만 집중되어 있을 때 영남 쪽 그쪽을 배려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역사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아니요,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는 네. 행정적으로 전당원 투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핸드폰이 없던 시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대의원대회잖아요. 대의원 제도를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전국 당원대회가 아니고 전국 대의원대회. 근데 거기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부분만 아는 분들 예. 아니 근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아까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각 지역 당원을 권역별로 예를 들면 5개 권역 뭐 그런 권역별로 그냥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럼 적용하면 돼요. 권리당원으로. 왜냐면 지금 대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리당원이 대의원을 뽑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대의원은 대의원이 아닌 대의원이 거죠. 아닌 거죠. 대의원이 아닌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선정하니까 그래서 대의원이 아닌 거지. 그 우리 그 영남 쪽에 대의원이 한 8만 명도 되고 그 호남 쪽에 한 24만 명. 아 당원. 예. 당원. 근데 인구는 뭐 저기 1,300만에 한 600만 정도 되는 인구는 2배 이상인데 당원 숫자는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의원의 그 포션을 낮추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 그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우리는 그걸 바꾸자라고 우리는 이제 그 공식 입장으로 냈는데 거기 그 지역위원장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대의원 제도가 있어야지 그 험지에 그때라도 당 지도부가 와서 그 눈치 출마자들 본다. 와서 우리한테 관심을 좀 보여준다. 예.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참 애틋하고 막 좀 저거 한데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근데 되죠. 반대로 대의- 반대로 우리가 수렴되는 의견 최종적으로 수렴되는 의견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위원회가 바뀌지 않고 정말로 거기 그쪽 영남에서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애정 있는 분들이고 그렇죠. 정말로 그 수준도 있고 되게 애정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그 권한을 더 높여줘야지 지역위원장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지금처럼 자기가 그냥 임명한 대의원들 한 50명 정도 되는 대의원들만 장악해가지고 그 힘으로 중앙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계속해서 확장성이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렴이 됐어요. 그게 또 맞는 거고요. 예.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대의원이 이제 정당 활동가로서 그다음에 향후에 이 선출직이라든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정치 뭐 이 지망생들 양성 과정으로서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대의 기관으로서는 지금 현행에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좀 손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대의원을 손보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는 대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당원들이. 그건 무조건이죠. 예, 대의원이라는 대의원은 원래 뽑아야 대의원이. 뽑아야 대의원이 대의원이에요 그게. 노동운동 노조 해보시면 노조 대의원이라는 게 뽑지. 노조원들이 뽑아야 대의원이잖아요. 대의원 선거를 하죠. 그렇죠. 지금 지금도 뽑지 않은데 무슨 대의원이에요? 지금. 형식상으로는 뽑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뽑지 않으니까 이 대의원이 아닙니다. 추천받아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맨날 저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옛날 통일주체 국민회의 체육관 선거할 때도 대의원을 국민이 그렇죠. 뽑았어요.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주당이 또 이 제대로 민주화가 되려면 조강특위 없애야 돼요. 무슨 조강특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시대 뒤떨어지게. 그거 저기 뭐야 김대중 YS 시대에 있던 조강특위 그거 다시 살려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열린우리당 만들 때 조강특위라는 걸 없앴어요. 투표로 뽑았죠. 없애고 지역 투표로 지역위원장을 뽑았어요. 투표로 그렇죠. 당원 투표로 지역위원장을 뽑았고 다만 이제 지역위원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둬야 되겠죠, 그죠? 네. 자격심사위원회만 두고 당원 투표로 하는 거지 무슨 조강특위 같은 소리해서 지금 또 개파간에 또 나눠먹기 하고 있을 거예요. 뻔할 뻔짜. 그렇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앞뒀기 때문에 이제 누구 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해관계 딸리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근데- 시절에 조강특위를 없앴어요, 우리가 그때. 예, 뭐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로서 대의원 같은 것들로 역할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의결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의 일원이라면 이제는 대의원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라든가 간접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책임 정치라든가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 흔히 하는 교육의 수준 문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근데 때문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당무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최고위원도 있고 다 협의체란 말이죠. 협의체 의결기구인데 그 과정에서 대의원 대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6,000명이라는데 16,000명이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그건 많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이건 뭐 이제
원래 정당 이론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정당 이론은 좌파들이 만든 거예요. 많은데 열성자 대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네. 열성자 대회 이런 것도 있고 그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상집 뭐 별별 제도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원들에게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당원들하고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뭐 책임당원 외에도 뭐 으뜸당원이라는 걸 맞습니다. 따로 그런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저희도 들면 그 지역위원회 뭐 행사에 얼마 이상 참여하고 뭐 이러면 으뜸당원으로서 좀 더 가치를 부여하고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청래 의원이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 당의 의사결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거 이제 당원 민주주의고 그다음 첫 번째 총칙담에 나와야 될 게 일장에 헌법 1조 뭐 그다음에 저런 게 당원의 권리와 의무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세금 납하고 뭐 교육의 의무 뭐 납세 뭐 이런 거 있듯이 당원들도 사실은 선진국 정당들은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규정 잘 안 돼 있죠. 그렇죠. 지금 막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탈당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떠들어도 막 앞에 나가서 막 시위하고 이래도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마 저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방법이 없고 지역위원회도 아시겠지만 뭐 대의원 신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또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당원들 불만이 그거예요. 당비 내고 그래도 당에 가입했는데 보니까 아무 수단이 없어. 선거할 때 투표권만 있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맞아요. 정치라는 게 뽑아놓으면 잊어버리는 거야. 국회의원 그러니까. 되면은 잊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차라리 당직이나 선출직을 맡지 않은 당원 호민관 제도를 두자. 그런 주장을 제가 10년 전부터 해왔거든요. 당원들 그냥 당직을 맡지 않은 일반 그 권리당원들 중에 2명 정도 당원 호민관을 둬서 집행부에 대한 비토권을 가지도록 하자. 괜찮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 아무리 데모해도 그러니까. 이 지도부라든가 한 자리 들어간 사람은 나와서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죠. 답답해. 저도 이제 요즘 집회 한 번씩 가요?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사실 전국대 의원이 한 5, 60명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되게 이제 근데 그분들이 당대표 선거나 뭐 이렇게 그 대선 지선 뭐 그 후보들 뽑을 때만 그렇죠. 그분들이 그 표를 행사할 때 있어서 등까지 본인들은 그거 아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대의원제도는 필요하죠. 뭐 어느 조직이든 대의원제가 이제 의결 기관으로서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표의 등가성은 똑같이 주고 그 전국 대의원들한테 총회에서 이임받는 의결사항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실제로 참여하게 하는 게 훨씬 더 그분들이 더 당에 대한 애당심도 가질 수 있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게 그거거든요. 의결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제가 당무위원이고 또 중앙위원인데 저 오프라인을 한 번도 그 회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요즘도 그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하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그냥 카톡 하잖아요. 서명 결의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뭐 전당원도 지금 다 그 시스템 갖춰져 그러니까. 있는데 같이 있죠. 그걸 유지해야 될 사실 당위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그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우리가 좀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만 비대위 계시니까 전준위에 좀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전준 의원이 20명인데 원내가 16명입니다. 이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선거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국가에서는 원외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통령 선거 뛰는데 유리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려서 맞아요. 국회의원들은 늘 자기 국회의원 선거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 당원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은데 비대위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꾸 어려운 것만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계시잖아요. 비대위. 예. 그렇죠. 최고위원이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비대위원은. 아, 참. 하여튼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 우리 우상호 위원장도 좀 이렇게 징계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언론에게도 이제 이 입장을 발표한 게 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하고 달라서 비대위에서 그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걸 번복하면 그 윤리심판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해서 혁신안으로 해서 그게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한은 지금 없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실 이게 보니까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형량이 정해진 건데 아마도 저는 뭐 그냥 주변의 얘기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준석 당대표 징계권도 걸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선거 관련된 거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 같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선명 야당 그리고 강한 야당 이미지로 이렇게 그 힘들게
그 투쟁했던 그런 의원들이 몇 명 안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이렇게 좀 좌표를 찍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어쨌든 지금 재심 신청하셨으니까 그때 잘 좀 참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집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급했는지 선거 과정에 한참 이거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집권을 한 건데 사실은 일단 시기적으로도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재심 신청하는 건 또 본인의 권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라 하더라고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왜 뭐라 하겠어요. 왜냐하면 뭐 어떤 일이 문제가 있으면 그럼 다 인정해라. 처벌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권리인데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될 것 같고 본인이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거에 대해서 뭐 또 소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 그 선거 관련된 문제라면 아예 그러면 좀 항변도 못 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다라거나 나는 그 정도는 안 했다라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뭐 태도 이게 아마 지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이제 그 성희롱성 발언을 한 거, 또 하나는 2차 가해를 했다는 건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논리는 나의 억울함을 주장하면 다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네 죄는 네가 알렸다야. 이게 과거에 그 진짜 규문주의를 따르던 그 조선시대에서나 볼 일이에요. 그냥 네 죄를 네가 다 자복하라 이거죠. 자복하지 않으면 자복할 때까지 고문하고. 거짓말했으니까 더 나쁜 놈. 더 나쁜 놈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지금 거죠. 심지어 형사사법에서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냐면 이른바 양형 이유 중에 그게 있어요. 뭐 진지한 반성을 자백과 동일시하는 이게 지금 문제다. 왜냐면 그러면 사실상 그럼 자백과 반성하면 손해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진지한 반성을 자백과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자백을 해야 진지한 반성을 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자백을 자기 방어권을 없애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백을 강요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의들이 이미 그 나온 지가 지금 한 몇십 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억울함을 소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심도 신청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혐의자의 권리거든요. 내가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어떤 논쟁의 과정 끝에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다 2차 가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게 2차 가해라는 주장이라면 약산 오거리 살인 사건에서 실제 진범이 발견되거나 억울한 사정이 소명되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왜냐면 그거는 유족에 대한 끊임없는 2차 가해라고 주장할 거거든요. 그렇겠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2차 가해라고 하려면 예를 들면 피해자들을 조롱한다거나 그죠? 명시로 조롱한다거나 뭐 그 사람들을 뒤에 가서 음해하고 괴롭히고 뭐 아니면은 뭐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걸 2차 가해라고 그러고 또 뭐 예를 들면 재심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2차 가해라고 그러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아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 그런 것만큼 비민주적인 그런 태도와 그럼 저기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서 성 관련되는 그 비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다 끝내버리죠. 1심도 아니죠. 그 아, 1심에서 변론하는 순간 2차 가해가 되는 검찰 거야. 구형에서 다 끝내버리지 뭐하러 네. 재판하고 2심 3심 갑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비대위 오셨으니까 사실은 그 최근에 또 관심이 이런 거예요. 권리당원 6개월, 3개월. 그 문제는 어때요? 좀 말이 앞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관심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짧게 이렇게, 좀 예, 대답해 주세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3개월로 줄여야 된다. 예, 뭐 떴다방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너무 짧은 기간으로 하면 이게 이제 당대표 선거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지선 다 적용이 되니까 6개월 정도가 그동안에 좀 간행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 정도의 돈을 쭉 냈던 분들이 그래도 남아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그 우세하다는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분위기는 알겠습니다. 그렇다. 예. 저는 뭐 이제 우리 최강욱 의원 관련돼 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 딱 한 번 봤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딱 한 번 공격하는 거 보고 이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이 여성 국회의원들과 이 페미니즘 그 신봉하는 분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비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징계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고민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 거죠. 해야 되냐 그래서 말아야 저희가 되냐. 늘 내부 총질러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부 총질하는 양만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공격해 주십사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비례 원칙인데 그 사건에서 성희롱성 발언이 문제를 삼은 건데 그게 만약에 정말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하면 그 피해자는 사실은 김남국 의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괜찮대요. 자기는 그렇게 안 들었고. 근데 이게 무슨 또 2차 가해입니까? 그걸 그냥 그 사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들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2차 가해니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느니 그 정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당권 정지 6개월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너무 저도 당생활 20년 하면서 현역 의원한테 이렇게 센 징계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자꾸 이준석 대표하고 비교하는 이준석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상남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저기 사실이면 구속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법사위원장 양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좀 대안은 좀 있는가요? 뭐 보완책이라든가? 오늘 2시에 여기 이제 국힘당에서 답변을 뭐 안 된다 이렇게 딱 그냥 우리 당에서 제안하자마자 1시간도 안 됐는데 그것도 원내 대변인이 안 된다고 논평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는 애당초 제가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뭐 원구성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없고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정쟁화 시켜가지고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도 이제 명확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도 참 놀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일 필리핀으로 특사 가잖아요. 네. 마르코스 예, 그 취임식 가면서. 예. 아니 원내대표가 왜 남이 나라 참. 대통령 그 취임식에 특사를 이것도 원구성도 안 돼 있는데 그쪽이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 이제 우리가 법사위원장 물론 조건을 달았고 조건부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쪽에서 좀 야당을 설득해가지고 지금 원래 경제라든지 민생 살리기 위한 법들을 통과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그런 노력들을 정말 차고 넘치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특사로 그냥 떠나버리냐고. 야, 제가 보기에는 이 법사위원장 포기한 건 조금 패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사개특위 만드는 거랑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개특위는 이미 만들었어요. 추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개특위 하면 뭐예요? 그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그래서 텐데. 내가 민주당 지도부 진짜 머리 그러니까 안 오히려 들어간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체계 자구 심사권인데 이거는 이제 21대로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걸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은 21대에 하자 그러고 사개특위 만드는 걸 조건으로 법사위 준다. 그럼 제가 보기에 이거 등가성이 맞아요? 저는 좀 안 맞는 것 맞죠. 같아요. 사개특위에서 입법 잘한다. 그러면 그 임명권 누가 합니까? 현 정부에서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럼 야당하고 어느 정도 뭐 물밑에서 조율 해가지고 여당하고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가 뭐 안 해. 이래버리니까 완전히 모양 구겨진 지금 거라 상황이 제가 보기에.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스페인 네. 휴양 가신 거예요. 거의. 그 나토에 거기 왜 가요 본인이. 그다음에 그 G7은 가지도 못하고. 정부의 네. 특사 중에 제일 좋은 게 취임식 특사하고 조문 특사예요. 네. 가면은 정말 대접 좋거든. 그 대접 받으러 가는 게 저렇게 여유만만한데 우리만 안달해가지고 왜 야당이 안달해서 원구성을 빨리 못해서 야당인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다수당인데. 예. 그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가 여당인 줄 알고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어요. 우린 국민의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 돼요. 국민의힘하고 싸우면은 다수파가 왜 소수파하고 싸워야라는 그 논리에 빠져버려요. 그럼 국민의힘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도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을 자꾸 상대하는 거야. 아니 그 워크숍 가가지고 나온 게 이거잖아요. 법사위 워크숍 가가지고 거기서 1박 2일로 논의해서 나온 게 저 법사위원장 주는 건데 그게 결국은 협상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워크숍 가서 뭐 하고 왔어요? 그러면 안 되는 협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이게 작년 7월인가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네. 그 뭐 아까 말한 그 사개특위. 전제가 이제 네. 뭐 자구심사권 이런 거 없애고 그렇지. 다 네. 전제 깔면서 이렇게 그 약속을 해놓은 건데 이제 와서 이제 그 사개특위 구성하고 이런 것들 다 파기했잖아요. 저쪽에서 검수한 바 관련된 후속 조치들 다 파기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 법사위원장 갖고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저쪽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협상할 그 의지가 없어요. 국민의힘은 그냥 계속 정쟁화 시켜서 법사위원장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줬냐. 의장 뽑고 법사위원장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이제 버티고 나가고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워크숍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정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우상호 대표만큼의 메시지 수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법사위원장이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우리 통 크게 완전하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냥 던지는 거야. 내일도 양보한다 그러는 거야. 근데 협상 조건으로 법제위와 사법이 나누고 그다음에 그중에 위원회 하나는 그치. 사법위는 우리가 가지고 오고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전임 원내대표 간에 나왔던 이야기 핵심이잖아요. 그쵸. 사개특위 하겠다는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뭐 중수처 만들고 이거는 뭐 현 정부 좋은 일 시켜주는 거고 상임위 쪼개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뭉개고 들어가는 거지. 말 안 해. 알겠습니다. 자, 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은 좀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비대위원 저거만 아니면 좀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냥 또 공적인 자리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는데 난 공적인 자리 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민주당이 정말 뼈저리게 뭐 혁신 쇄신 얘기하는데 혁명하는 수준 정도로 바뀌지 않으면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현장에 있는 당원들과 시민,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저희 원외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 일주일에 지역의 행사들을 정말 많이 뛰고 새벽부터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다 그 민심이나 당심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뭐 이렇게 그 당이 잘 되고 정상화되어야지 그 힘으로 지역의 민심 얻어서 또 원내 진입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원외들 제가 처음에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 그 원외들의 의견을 최대한 좀 많이 들어달라고 이제 공개 발언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연석회의나 이런 게 들어가 보면 그 원내에 있는 의원님들은 우리 원내랑은 시각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172명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런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기득권 체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번 21대에서도 벌써 2년 이상을 같이 이제 부대끼면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친소 관계가 다 형성. 동료시 반장 동네 반장 사고 이런 게 있어요. 개파라고 우리반 사고. 하던데 그런 것들에서 아주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을 쇄신하고 혁신하고 하는 그 동력을 우리 당원들이 밑에 세게 밀어 올려 주셔야지 그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고생 많으십니다. 자, 두 분 다 짧게 하셔야 됩니다. 짧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더 짧게 할게요. 사실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저도 최근에 뭐 만나면 참 민주당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이제 노력도 안 한다. 뭐 하냐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근데 당원들이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제대로 좀 해야 된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관료 조직화돼 있어서 이미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동맥공화에 걸렸다. 제가 보기에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마 거의 뭐 병사하지 않겠나 그런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뭐 코로나로 출범한 21대 국회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뭐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대로 모임을 못했다. 정치 토론을 하는 꼴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그룹핑이 돼가지고 어떤 중요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입장에 따라 원내 전략을 세우고 그 원내 전략으로 쭉 이렇게 밀고 가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머리알처럼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어느 하나 현안 탁 터졌는데 그 현안에 대해서 뭐가 부흥하고 여론처럼 부상하면 그걸 쫓았다가 막 또 반론 제기하고 하면 그걸 반박할 논리가 없으니까 막 무너져요. 그래갖고 이도저도 아닌 입법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좀 시급하게 이 원내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래서 이 당내 정치도 복원해야 되고 누구 말씀대로 이게 공부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자 입장을 좀 들어보고 진지 있게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역의원 이게 요즘 보니까 이제 다시 2년 반 넘었잖아요. 임기가 절반이 넘으니까 다시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자꾸 지역위원회 지역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일정을 짜시는 것 같은데 일정 가급적 좀 줄이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당에서 좀 유기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정리해서 대응할지 좀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금천구 동네 변호사 조상우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부터 시작된 기호 1번은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1번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한 연구 공부 방송, 서동료 방송,
정치 1번가 104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